이번 수업 시간에는 전환과 후환 사이에 있던 신나라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전환 말부터 신나라가 망할 때까지의 정치사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라의 건국과 왕망의 개혁 정책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개혁 정책의 실패와 외교 정책의 실패로 발생했던 신말의 혼란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망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환말 신나라 시기 정치사의 추이. 여기서는 먼저 간단하게 전환말부터 신나라가 망할 때까지 주요 사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자세한 사건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제사후 외척 정치가 실행되게 됩니다. 곽과병이 무제사후 소제, 선제 초기까지 황제 대신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원제 사후 즉위했던 성제 시대 때부터 전환 말까지 중간에 몇 번의 예외는 있었습니다만 외척 왕씨가 부상해서 정치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기원전 48년부터 기원 후 7년까지입니다. 약 50년이 되는 기간인데 물론 중간에 정씨와 부씨 같은 외씨들이 잠깐 활동을 합니다만 대개 왕씨들이 설쳤던 시기입니다. 왕씨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했던 왕망이 찬탈을 하게 됩니다. 전환의 황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빼앗고 신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명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하지만 실패합니다. 기원 후 10년 흉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당시 흉노는 전환과 신의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왕망이 주례에 따라서 주변 이민족들의 자귀를 낮추게 되고 흉노 선우의 인장의 크기를 줄이고 흉노를 항노, 즉 항복한 노예라고 국호를 바꾸는 바람에 화가 난 흉노 선우가 한나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기원 후 12년 고구려가 반발을 일으키고 역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흉노의 반란을 평정하지 못한 신나라는 고구려의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으나 고구려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반란이라는 표현은 좀 모호합니다. 고구려가 독립국가인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혼란상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형주 지역에서 발생했던 여러 농민들의 반란이 농림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통폐합이 되는데 이들이 남양군에 있던 호족 세력과 규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 후 23년입니다. 그리고 갱시자가 23년 2월에 즉위하게 되고 군대를 보내서 신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상한, 원래는 장안이었으나 왕망이 수도를 상한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을 점령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왕망은 결국 피살되면서 기원 후 23년 9월 신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제는 전환시대 4분의 1에 해당하는 오랜 기간 동안 황제 자리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흉노를 정벌했고 남을 서남이들을 정복한 다음에 영토를 배 이상 넓혔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흉노 원정에서 계속 실패하게 되고 이런 대외 원정을 위해서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무리한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짜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무제 말년에는 가정사까지 겹쳤습니다. 바로 황태자 거가 강충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무제는 황태자 거를 제거한 것입니다. 무제는 말년에 강충이라고 하는 무당을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충은 황태자 거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무제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강충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제가 죽고 태자가 즉위하게 되면 자신은 분명히 살해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태자를 제거해야 된다. 태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태자를 모함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강충은 무제가 병이 생긴 것이 바로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인형을 땅에다 묻고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하는 사극을 보면은 특히 장희빈을 다룬 사극을 보면은 장희빈이 당시 왕후 민씨를 저주하기 위해 인형에다 장난치는 게 나오죠.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에 무제는 강충에게 저주를 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강충이 휘두른 칼날이 자신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태자는 어머니였던 위황후와 상의를 해서 결국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강충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무제는 승상 유굴리에게 태자의 군대와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안성에서 승상 유굴리가 이끄는 황제의 군대와 태자가 이끄는 군대가 서로 시가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패한 태자는 도망가다 살해되고 위황후는 자살하게 됩니다. 대외전쟁의 실패와 국내 불안, 가정참병 때문에 무제는 후회하고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기원전 89년 무제는 불호장생을 위해서 불러들였던 모든 방생들을 다 내쫓고 다시는 신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윤대의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윤대의 조서는 무제가 서역, 지금의 중앙아시아, 특히 현재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윤대라고 하는 지역에 파병했던 군대를 철수시키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철수하라는 조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조세를 더 이상 임의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은 농사에 힘쓰게 하며 국방도 수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황제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죠. 중국의 황제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책임, 권력의 독점, 질투.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런 모든 실정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제가 그나마 잘한 짓 중에 한 가지죠. 이 조치를 전에 말한 대로 윤대의 조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후 다시 흉노를 공격하지 않고 백성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게 됩니다. 기원전 87년 2월 무제는 병이 위독하자 막내 아들이었던 비릉을 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곽강, 김일제, 상관걸 등에게 섭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무제에게 죽은 태자 거 이외에도 연왕단, 광릉왕 서 등이 있었으나 무제는 나이 어린 비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생모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비릉의 어머니와 국가 부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제는 2달 만에 죽게 됩니다. 무제가 죽은 후 곽거병, 김일제, 상관걸 이 세 명이 정치를 했습니다. 보정 혹은 섭정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1차, 2차, 3도 정치를 떠올리게 되죠. 이때 가운데에서 무기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조정 역할을 했던 김일제가 죽고 곽거병과 상관걸이 싸우게 됩니다. 결국 곽거병은 기원전 80년에 상관걸 일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소제, 창급왕 하, 선제 이 세 명의 황제 시대 때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선제와 원제의 시기를 거쳐 성제가 즉위합니다. 원제는 태자였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으나 그 여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선제는 여러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는데 원제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여성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태자비가 되고 나중에 황후가 되죠. 이 사람이 원제가 죽고 성제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자 왕씨 일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33년입니다. 외삼촌 왕봉은 대사마 대장군 영상서사라는 직함으로 보정을 맡았습니다. 성제는 이미 19살이어서 친정할 수 있었으나 왕봉과 어머니 왕황후, 이때는 왕태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원래 성제는 자기가 친정을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급관리 임용과 관련해서 외삼촌이었던 왕봉과 다투게 됩니다. 성제가 하급관리들을 임명하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측근 신하들이 이런 것들은 모두 대장군 왕봉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고관도 아닌 자기 측근에 둘 하급관리들도 황제가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왕씨 일족들로 인해장막이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성제는 좌절하게 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습니다. 대신 성제는 술과 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성제가 총애했던 여성이 중국의 미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조비연과 합덕 자매였습니다. 성제는 특히 조비연을 황후로 삼고 조비연의 동생이었던 합덕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좀 뭐하군요. 합덕은 성제에게 일종의 채음제를 먹이게 되는데 결국 채음제를 먹고 합덕과 성관계를 맺었던 성제는 복상사하게 됩니다. 기원전 22년 왕봉이 죽은 후 왕봉의 아우들이 번갈아 가면서 총책임자가 돼서 정치를 담당했습니다. 왕음은 대사마 거기장군, 왕상은 대사마 위장군, 왕근은 대사마 표기장군의 직책으로 차례대로 보정했습니다. 그리고 왕근의 뒤를 이어서 왕망이 외척으로 섭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왕망은 본래 왕태후의 동생 왕만의 아들인데 일찍이 고아가 돼서 왕태후의 동정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성제 때 갑자기 득세한 왕씨 자제들이 모두 교만과 사치에 빠졌으나 왕망만은 근검하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왕망은 유학을 좋아하여 유생과 같은 의복을 입고 행동도 조금도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랫사람에게도 겸손해서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신들이 왕래하고 있었으므로 조야의 존경을 받아 명망이 올라갔습니다. 왕망은 38살인 기원전 8년
대사마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어진 인물들을 등용하고 존경하였으며 황제로 받은 상과 봉급 수입을 아랫사람이나 빈객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더욱 검소하고 전략하였습니다. 기원전 7년 성제가 죽고 그의 조카였던 훈이 계위에서 애제가 되었습니다. 애제의 조무 부태후는 까다롭고 난폭했으며 전횡이 심하고 정사에 관여했으므로 왕망과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망은 파면됩니다. 기원전 5년 왕망은 그의 본국이었던 신도후구 현재의 하남성 남양시에 해당합니다. 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나라 조정은 외척 부씨와 정씨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왕씨 세력이 잠깐 주춤했던 시대였습니다. 애제는 주기 초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으나 부태후의 간섭과 황제 자신의 병약으로 정치는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년 애제가 죽었습니다. 이때 부태후와 정태후가 먼저 죽자 왕태후가 다시 궁정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태왕태후가 됐죠. 그녀는 즉시 왕망을 대사마로 다시 임명하고 왕망이 선정한 9세짜리 중산왕 기자에게 황제로 즉위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평제입니다. 기원 후 1년 왕망은 퇴부 안한공이 되어서 국정을 정결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4년 주공의 고사를 본받아서 제형이라는 칭호를 덧붙였습니다. 제형은 재상의 존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원 후 5년 나이 어린 평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전에는 왕망이 살해했다거나 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평제가 재위했던 5년 동안의 왕망은 적지 않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기원 후 2년 전한의 종실 제왕과 공신의 후에 117명을 열후로 봉하고 토지 30경, 전 100만전, 집 200채를 세워서 빈민을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궁국 현읍에까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기원 후 4년 왕망은 수도의 태학을 확충하고 학자들을 위해서 숙사 1만 채를 지었으며 오경박사를 경마다 5명씩으로 늘리고 악경박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술과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후원하니 모두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말미암아 왕망은 유가들의 찬사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적, 손보, 공승, 병한 등을 내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판적이었던 숙부 왕리, 큰아들 왕우도 강제로 자살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정적을 숙청한 결과 왕망은 조정 안에서 반대해야 하는 사람이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평제가 죽은 후 왕망은 겨우 2살밖에 안 되는 종실 유자영, 손재 현손이라고 합니다. 을 평제의 후사로 삼고 왕망 자기 자신은 가황제 또는 서황제라고 칭했습니다. 가황제는 임시로 황제가 된다. 서황제, 황제를 보좌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가 이렇게 황제의 존호를 붙이게 된 것은 하늘의 뜻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평제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무경현 도정이 흰돌을 얻었는데 그 위에 고 안한공 망위 황제라는 글자가 흰돌에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한공 망이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글자를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황제, 서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왕망이 찬탈의 의지, 즉 황제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동군태수 책의가 군대를 일으켰으나 패했습니다. 기원 후 8년 전국에서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첩황제 당위진이라고 해서 왕망이 진짜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왕망은 이를 이용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왕정군, 즉 왕태후가 반대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외척이 황제로 즉위했던 것은 왕망이 처음이었습니다. 왕망의 성공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이 남겨준 덕과 고모, 즉 왕태후 왕정군의 도움 그리고 개인적인 인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협조자는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전환시대 유학계에는 이미 대량의 음양가들이 들어가 있어서 유생들도 자연현상으로 사람의 화복을 점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스러운 일이 있게 되자 왕망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추현의 오덕론도 유학자들에게 이용되어 정치에 부상하게 됩니다. 소제 이후 어떤 사람은 한나라의 쇠운을 지적하면서 마땅히 새로운 성인에게 선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애제가 동현이라는 총신에게 선양하려고 했던 것도 아마 이런 설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성제와 애제가 정사를 더욱 어지럽혔으므로 지배층과 피지배층도 한나라의 종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왕망이 찬탈할 수 있는 환경과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게 된 것입니다. 성제 이후 왕씨 일족과 유학자들의 정치적 합작은 이미 서로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왕망이 유학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유생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생들은 감격하게 되고 그들은 왕망이 한나라를 찬탈하는데
크게 조력하게 됩니다. 이어서 왕망의 개혁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료는 왕망의 개혁 정책에 대한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직경 6분 무게 1수의 소전 직일이라는 글자가 쓰인 소전을 만들어 이전에 대전 50과 세트를 이루도록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구리와 목탄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략 진은 무도하여 세금을 무겁게 하였으며 욕망을 채우고자 백성들을 피폐케 하였다. 또 성인의 제도를 파괴하고 정전을 폐지하였으므로 견병이 일어나고 욕심 많은 비루한 자가 나오게 되었으며 강한 자는 수천의 토지를 갖고 있고 약한 자는 송곳을 꽂을 만한 땅도 얻게 되었다. 한시 즉 한나라는 전조를 감소시켜 30분의 1로 받았으나 아직 갱부가 있어서 늙고 병든 자도 모두 냈다. 그런데 호족은 소작인이 수확한 것을 나누고 임대한 자의 세를 겁탈하니 명목상으로는 30분의 1세이나 실제로는 10분의 5세이다. 아버지와 아들 지아비와 지어미가 1년 내내 경작해도 돌아오는 것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나 부자는 개와 말이 먹는 콩과 좁쌀도 남아둘며 교만하고 사악한 짓을 한다. 가난한 자들은 술 지게미도 마다하지 않으며 궁함으로 사악한 짓을 한다.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고 부르고 노비를 사속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 모두 매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남자가 8명이 다 차지 않았는데 토지가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를 친족과 인근 마을에 나누어 주도록 한다. 예전에 토지를 갖고 있지 않다가 지금 토지를 받게 되는 자는 정해진 제도에 따르도록 하였다. 감히 정전제라는 성스러운 제도를 비난하거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인간세계 끝자리로 쫓아내 귀신들을 막도록 하며 황시 조고 우제의 고사대로 하겠다. 그러나 다시 백성들이 한나라의 오수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왕망의 대소전 병행방침을 알기 어려웠고 또 자주 바뀌어 믿을 수 없게 되자 몰래 오수전으로 물건을 매매하였다. 처음 육관의 설치를 명령하였다. 관청에서 술과 소금, 철기를 전매하고 동전을 주조하며 산림수택에서 물자를 수취하는 자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또한 관청이 물가가 쌀 때 물자를 거두어 물가가 비쌀 때 팔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100분의 3 정도의 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도록 했다. 희하에 주사를 설치하여 군마다 1인을 두어 역삼의 추례를 타고 술의 이익을 감독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읽은 부분이 왕망의 개혁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료를 읽은 이유는 왕망의 개혁정책에서 임용고사 문제가 3번, 4번 정도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두 번째 나온 왕망의 개혁정책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혹은 임용고사에 이미 출제됐던 거는 왕전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2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육관, 오균, 그래서 육관제도와 오균 이것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왕망의 개혁은 여러분들이 사료를 읽어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유교적 이념, 즉 고례라고 하는 이전에 있었던 제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공자처럼 복고적이고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는 제도를 기원 후에 실행하겠다고 하니 현실에 맞을 수 없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제도의 개혁입니다. 정전제를 계승한 왕전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왕전제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국가의 토지를 사유화가 진행에 되어 있던 국가의 토지를 국유화한 것이 왕전입니다. 그리고 호족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했습니다. 이미 임용고사에서 여러 차례 출제가 되는데 왕망이 실시해서 했던 토지 조사는 토지의 명칭을 왕전이라고 했지만 100% 국유화한 것이 아니라 호족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즉 8가구가 경작할 수 있을 만큼의 경지만 경작을 하게 되고 나머지 토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주게 한 조치이죠. 이 조치는 이미 전한 말에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던 한전제 혹은 균전제와 통합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 개혁 정책으로서 균수 평준법을 확대 실시하게 되고 육관 5균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주례 근거에서 관제와 관명, 지명들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낙랑군의 명칭이 낙선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망의 개혁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망은 30, 구경 27대부 81원사로 중앙관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관청 이름을 바꿉니다. 대산홍을 희화, 대홍렬을 전악, 소부를 공정, 태상을 질종, 대리를 작사, 수영도의를 여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의 명칭도 바꿨습니다. 평제시대의 13주 83군 29, 1576현을 9주 125군 2203현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의 등급도 경대부 사 순서로 바꾸었습니다. 왕이란 칭호는 오직 통일군주만이 사용한 존호라고 하여 당시 제후왕에게 부여됐던 왕의 칭호도 공으로 격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환시대 주변 이민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왕의 칭호도 후로 격하했습니다. 왕망은 선양을 통해 자신의 찬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의 선조는 유의 자손이고 자신의 집안은 순의 후예라는 설을 내세워 요순의 선양 관계를 한과 신나라의 선양 관계로 연결시켜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주 3대의 자손과 한의 유형을 크게 우대했습니다. 이러한 관제 개편은 유학을 깊이 신봉한 왕망이 주례에 있는 정치제도를 모델로 한 복고 정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보 30 사장의 제도는 주례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구경 27대부 81원사 등의 제도도 주례 왕제 가운데 보이는 명칭이고 국사 국장 등의 명칭은 왕망의 창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왕망의 관제개혁과 정치는 복고적이라기보다 전환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체제를 이어받아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제 형성과 관료제도를 통한 국가통치, 그리고 농경과 자장 농민을 기축으로 한 사회 구현을 이상으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왕전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대에 들어와 사회 빈부의 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개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미 한 무제 시기에 동중서가 한전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애제 때는 대신인 사단, 공광, 하무 등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30경을 사전에 한도로 하자고 했습니다. 즉 30경의 토지만큼을 소유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귀척과 충신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동중서 등이 한전을 주장한 것은 본래 정전제는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방법을 주장한 것입니다. 왕망은 정전의 회복을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 후 5년 전국의 토지를 모두 국유로 하고 이를 왕전으로 해서 매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왕전의 토지개혁은 주대에 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는 정전제를 모델로 한 것인데 그 목적은 토지견병을 통한 특권층의 토지 소유 독점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미 호족 출신 자제들이 관료가 되어서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었으며 또 지방에 확대된 호족의 세력이 확고하고 단순히 중앙의 명령과 법령만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법자의 색출과 처벌이 가중됨에 따라 그 자체가 새로운 사회 불안의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정전제를 모델로 한 토지개혁은 불과 3년 만인 기원 후 12년 폐지됩니다. 사회 경제 면에서의 왕망의 개혁은 상공업의 통제와 빈민구제였습니다. 이 개혁은 육관 5균 제도로 나타났습니다. 육관은 6R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소금, 철, 술, 산택의 물산, 화폐와 구리 채취, 물가 조절과 금융 6항목을 말합니다. 5균은 육관 가운데서 물가 조절에 관한 것을 뜻합니다. 육관은 6개의 품목을 정부가 장악하고 운용하던 전매업이었습니다. 전매 정책은 한 무제 시대에 실시되었고 전매 대상은 염, 철, 주, 즉 소금, 철, 술에 국한되었으나 왕망은 이를 대폭 확대하여 구리와 명산대택의 산물까지 국가 전매로 한 것입니다. 이 육관 가운데 왕망이 가장 주력했던 것은 물가를 조정했던 5균이었습니다. 5균은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낙양, 임치, 한단, 완, 송도 5개 대도시의 시에 설치한 5균관이라는 관청을 뜻합니다. 이 5균관은 동서의 2시 및 각 도시에 하나씩 설치하였는데 그 장을 5균사시사라고 하고 그 아래 교역승 5인, 전부승 1인을 두어 물가 조절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곡식, 비단, 마, 포 등 물자의 평균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평균 가격 이상으로 급등하면 물자를 방출해서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가격이 내리면 다시 이들 물품을 구입하여 평균 가격으로 판매하여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는 무제가 실시했던 균수평준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으며, 상인의 폭리를 배제하고 물가 조절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육관 오균제도와 더불어 대여제도가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빈곤한 백성에게 돈을 저리로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례 또는 제사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반환 기간을 정해서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며, 생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대여할 때에는 그 자본으로 얻은 연간 수익의 10분의 1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같이 대여의 목적은 빈궁한 백성들의 생업과 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관, 오균, 대여제도를 살펴보면 왕망의 사회 경제정책은 경제적으로 볼 때 전매정책과 세수중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황제의 권력에 이론적으로 통제되는 통제경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망의 경제정책은 한 무제처럼 치밀하고 조직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제도, 이를 담당하고 추진할 노련한 관료가 없었습니다. 오직 육아의 복고적이고 추상적인 사상이 왕망 경제의 추진력이었으며, 또한 그가 인선한 관료는 사리 사용만 도모하는 탕가놀이였습니다. 따라서 상인 출신의 담당관은 지방관과 결탁해서 가차 장부를 만들어 행정상의 숫자만 나열하여 사리 사욕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물가는 하락하지 않고 급등했으며, 무고한 사람들한테 형벌이 가중되어 오히려 사회불안과 원성만 높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정책의 실패는 화폐개혁, 토지개혁, 토지정책 실패와 함께 왕망정권의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제도는 왕망이 즉위한 시건국 원년, 즉 기원후 8년에 시작해서 기원후 9년과 10년 계속 반포한 것입니다. 그 시행효과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화폐개혁은 금융상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밖에 구리광산과 산택의 독점이익을 차례로 폐지했는데 이 또한 어려움에 부딪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부작용, 관리들의 가렴주구 뿐만 아니라 이민족들의 반란도 왕망의 몰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왕망은 주나라 때의 봉건제를 모방해서 천하를 구주 만국으로 나누고 모든 왕호를 없앴으며, 한나라로부터 왕으로 봉해진 주변 국가의 군장들에게 일률적으로 후로 임명하고 세라고 하는 도장의 인쇄 규격을 장으로 격화시켰습니다. 흉노 선우는 이를 불만스럽게 생각해서 기원후 10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망은 수십만 명을 파견해서 이들을 토벌하여 수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징발이 고통스러워 심지어 도적이 되기까지도 했는데, 특히 신나라의 북쪽 변방이 더욱 심했습니다. 기원후 12년 왕망은 고구려 사람들을 징발해서 흉노 원정에 종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인들은 이에 반발하게 되고 고구려와 신나라의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해 서남해의 구정도 반란을 일으켜 왕망은 여러 차례 군대를 보내 토벌했습니다. 이처럼 북쪽, 동북쪽, 서남쪽에서 이민족과 주변 국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고 군사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후 17년부터 신나라 국내에는 해마다 가뭄과 메뚜기 떼의 피해가 심했습니다. 재해가 가장 심했던 곳은 청주, 서주, 형주, 세주인데, 세 주의 기민은 떠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다가 점차 폭력 집단이 되었습니다. 청주, 서주, 기민 집단을 정미라고 부르는데, 눈썹을 붉게 염색해서 관군과 구별했다라는 사실에서 얻어진 명칭입니다. 형주의 기민 집단은 농림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동굴이 농림산, 지금의 호북성 당양현 동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결국은 이등 반란 세력들이 크게 확충했고 신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농림과 남양의 호족 세력들이 결합을 하게 되고 23년 유현이 갱시제로 옹립됩니다. 그러나 갱시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정림의 무리들이 장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북 지역에 있었던 유수가 25년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후한을 세운 광무제 유수입니다. 이 당시 신나라가 망할 때까지의 과정을 사건사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형주에 있었던 유민 집단이었던 농림은 두 파로 나뉘었는데, 한 파는 남쪽으로
남군으로 쳐들어가는데 이들을 하강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파는 북쪽 남양군으로 쳐들어갔는데 신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22년 왕망은 군대를 보내서 정미를 토벌하였으나 계속 패했습니다. 형주의 반란은 더욱 커져서 뒤이어 일어난 반란의 무리에 평림과 용능, 하강, 신시 이 4개의 병사들이 합류했습니다. 용능병의 수령은 유연, 유수 형제들인데 한 경제의 아들 정왕 발해 후예입니다. 원제 때 남양군으로 이주해서 남양군의 호족이 되었습니다. 유연, 유수 형제는 다른 반란 무리들의 우두머리보다도 비교적 인망이 있었습니다. 유연은 사람 대임이 호방했고 빈객들과 잘 지냈으며 기병의 일은 모두 그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수는 사람 대임이 근후하고 또한 왕망 때에 태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연은 부하들을 다스리는데 너무 엄해서 각파의 연합군들은 대부분 그를 우두머리로 받들려 하지 않았으므로 다음해 즉 기원후 23년 2월 한 황실의 또 다른 일파였던 유현을 황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연호를 갱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유현을 갱시제라고 합니다. 23년 5월 갱시제가 남양군의 치소인 완을 빼앗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왕읍, 왕심의 신나라 군대 4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읍과 왕심은 먼저 10만 명으로 연합군의 거점인 곤양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곤양을 지키던 유수가 신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왕심도 살해되었습니다. 왕읍은 수천 기병을 이끌고 낙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전쟁으로 전국이 크게 동요하여 각지에서도 뒤따라 군사를 일으켜 이에 호응하고 갱시제를 주인으로 받들었습니다. 이 곤양의 전투로 왕망은 패망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뒤이어 갱시제군은 두 길로 나누어 한쪽은 낙양으로 한쪽은 무관으로 들어가 장안으로 진격했습니다. 연도에서 호응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갱시제는 23년 9월 장안으로 진격하니 성안에서도 폭동이 일어났고 왕망은 미안궁의 참대에서 68세의 나이로 피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망의 신나라는 16년 만에 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망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망은 초인적인 지력, 말솜씨, 위엄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나친 자신감, 복고적인 생각, 시기심, 의심 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후한 사람들은 왕망을 안 좋게 평가했고 후한의 역사학자들은 왕망의 장점을 모두 말살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그가 황제의 자리를 얻은 것은 하늘의 뜻에 돌린 것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학을 진흥시킨 것은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를 한 것처럼 육아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한 이후의 사가들은 대부분 이런 논조를 받아들이고 왕망을 더욱 비난했습니다. 왕망은 확실히 거짓된 면이 있었으며 어리석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한의 거짓말하는 이 사기 풍조는 결코 왕망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제 이후 관리와 유학자들은 유학으로서 자기들의 치부를 숨겨서 이처럼 허풍을 치는 풍조가 더욱 생겨났으며 원제와 성제시대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왕망은 이러한 위풍을 이어받아 확충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서 거짓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이를 얻은 다음에는 다시 이 거짓으로 제위에 오르고 마침내 이 거짓으로 실패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일종의 착각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사상과 개혁정책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왕망은 복고를 맹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거짓으로 행했으므로 사람들이 어리석음의 감각을 갖게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왕망의 개혁정책은 전체적으로 전환시대 정치 풍조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시대 중기 맹자가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었고 전한의 유학자들도 균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상적인 주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왕망은 맹자 이후 300~400년 동안의 공론을 실행하였습니다. 개혁하려는 용기와 정치를 행하려고 하는 근면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혁 정책이 정치사회의 진화 원리를 위배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하려는 것이었으며 대부분은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전, 오균, 대여제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망은 실제 정치의 실패자이며 복고 사상의 순도자였습니다. 현재 학자들도 왕망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망이 당시 전환시대 중기 한무제가 무리한 대원종으로 일으킨 혼란 그리고 호족들이 대토지 소유를 하게 되면서 생긴 사회적인 빈부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왕망의 개혁 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혁 정책에 저항했던 호족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서 국가를 세우게 되니 이 나라가 후한입니다. 이번 강의는 후한 시대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후한을 세웠던 광무제가 군웅들을 병합하고 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과 광무제 시기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 후한 사회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후한 중기 이후의 정치사 흐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외척과 바로, 두 번째로 당고의 화, 세 번째로 황건적의 난, 네 번째로 후한의 붕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정치사의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한의 건국을 이야기할 때 무제사 후 외척 정치, 즉 전한 중기 이후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전한 중기와 후기에는 외척들이 득세했는데 곽거병과 왕봉 등 왕씨일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왕씨일족의 한 사람이었던 왕망이 전한을 찬탈하게 됩니다. 즉 기원 후 8년 전한의 황제였던 유자영을 내쫓고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가 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왕망은 개혁 정책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혁 정책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고 이 반란은 농림과 정미 등 여러 세력으로 통폐합됩니다. 그리고 남양의 호족들이 농림과 연합해서 신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양 호족 세력들이 추대한 유현이 황제가 되었으나 그 이후 유수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이 사람이 광무제입니다. 광무제는 기원 후 36년 중국을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2대 황제였던 명제와 3대 황제였던 장제 시대까지 후한은 번영을 구가합니다. 그러다가 중기 이후 외척 정치가 부활하게 되고 이 외척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관들의 세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척과 환관이 농간을 부리게 되며 정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166년과 169년에 당고의 화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환관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반환관파와 환관들의 정치 투쟁이었고 환관들이 반환관파를 제거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 184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금방 평정되었지만 후에 동탁이 정권을 잡은 후 동탁파와 반동탁파로 전국이 갈라지게 되면서 결국 원소, 원술, 조조 등 여러 군웅들이 할거하는 군웅할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화북지방을 통일한 조조의 뒤를 이은 조비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물려받음으로써 후한은 망하게 됩니다. 1. 광무제의 후한 건국. 신말 농민과 호족들의 봉기 그리고 갱시제가 신나라를 멸망하는 과정은 이미 전 강의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광무제가 즉위한 후 전국을 통일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라가 멸망한 후 갱시제는 완해 북쪽으로부터 낙양에 주둔했습니다. 이때 각지에 퍼져있던 할거 세력은 정세가 이상하게 문란해져서 갱시제는 다시 유수를 행 대사마사로 삼아 황하 이북의 주연을 안무하도록 하였습니다. 곤양전 이후 사람들의 민망을 얻었던 유연은 곧 갱시제의 시기를 받아 피살되고 유수는 자기 자신을 숨긴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갱시제가 유수를 보내서 하북을 초무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유수는 별로 실력은 없었으나 황하를 건넌 후 그의 인망과 능력에 의해서 적지 않은 수의 주군을 접수하였습니다. 갱시 2년 즉 기원 후 24년 그는 한단에서 항명하는 왕랑을 죽이고 하북을 평정하게 됩니다. 이해 갱시제도 낙양으로부터 장안으로 천도하고 유수를 소왕에 봉했습니다. 장안에 있는 갱시제는 아무 정책도 없이 백성들을 다스렸으므로 정치는 더욱 문란하였고 도리어 백성들은 왕망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유수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갱시제는 그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수도인 장안으로 소환했으나 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유수는 여러 도족들을 격파하고 병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갱시 2년 즉 25년 6월 유수는 정식으로 독립하여 지금의 하북성 고우평 남쪽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연호를 건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호를 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광무제입니다. 이때 갱시제가 있는 장안은 정미적의 압박으로 위험이 닥쳤습니다. 처음 정미적의 우두머리였던 번숭 등이 갱시제에게 항복하여 이들을 후로 봉하였으나 구급을 주지 않자 이 때문에 번숭 등은 다시 반란을 일으켜 황하 이남 지역을 소란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 서쪽으로 나아가 장안으로 진격하고 도중에 나이 어린 한 종실의 후에 유분자를 황제로 삼았습니다. 3월에 정미가 장안으로 들어오자 갱시제는 항복하고 정미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광무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남하하여 낙양을 점령하고 이곳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후세에 광무제가 건국한 한을 동한 또는 후한이라 하며 장안에 도읍을 두었던 한나라를 서한 또는 전한이라고 합니다. 장안이 서쪽, 낙양이 동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건무 3년, 즉 기원 후 27년 정미의 난도 광무제에게 평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 여전히 할거 세력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구 등 시편에 있었던 진풍, 여강군 등 구성에 있었던 이헌, 익주 지역에 있었던 공손술, 농서, 천수, 안정, 북지 등에 있었던 외요, 하서 지역에 있었던 두융, 오원, 삭방, 운중, 정양, 안문 등 현재의 내몽골 자치구 중부와 산서성 북부 지역에 있었던 노방, 성양, 교동, 이국과 태산, 동래, 북해, 제남, 제 등 현재의 산동성 지역에 있었던 장보, 동해군에 있었던 동헌, 어양, 탁, 상곡, 광양, 우부풍 등 현재 하북성 동부 지역에 있었던 팽총, 양추, 이국과 폐, 제음, 회양, 산양, 연암 등 대체로 유주 지역에 있었던 유영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황제, 왕, 장군 등의 호칭을 가지고 군림했습니다. 광무제의 전략은 먼저 동북쪽과 동남쪽을 소탕하고 그 다음에 서쪽을 평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원 후 27년부터 30년까지 4년 동안 유영, 팽총, 이헌, 진풍, 동헌 등을 평정하였습니다. 동남을 평정한 후 서방 공략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서방의 군웅 가운데 하나인 두융이 이미 29년 후한에 항복하였으므로 나머지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외효와 공손술, 북방 변경의 노방이었습니다. 광무제는 건무 10년 즉 34년에 완전히 외효의 세력을 숙청하고 건무 12년 즉 36년 공손술을 평정하였습니다. 건무 13년 즉 37년 노방도 흉노로 도망감으로써 비로소 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본래 광무제는 큰 야심이 없었습니다. 광무제는 어려서 장안에 유학했을 때 수도의 치안을 유지하는 직구모의 위풍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평소의 꿈이 벼슬을 하면 직구모가 되고 결혼을 하면 남양군 지역의 미인 음녀와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직구모도 지금으로 치면 서울경찰청장과 수방사 차령관에 해당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낮지 않은 그런 직책이었지만 적어도 재상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으니 꿈이 아주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역에서 미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꿈이 좀 커 보이죠. 광무제는 황제가 돼서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음녀와 결혼했고 직구모의 호의를 받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광무제가 즉위한 후 취한 조치는 주로 현상 유지와 황제권 강화였습니다. 상공의 중요한 직권을 상소에게 넘겨 대신에 전횡을 맡고 자사의 권력을 높여 사샤들이 지방을 엄격하게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 백성들의 군사훈련을 폐지해서 반란을 막게 했습니다. 이 모두는 현상 유지와 황제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후자가 강했죠. 전자 즉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이 수도를 낙양에 정한 것입니다. 광무제가 낙양의 수도를 정한 목적은 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낙양은 장안과 서로 비할 데가 못 되었습니다. 그 지세가 넓지 않고 북쪽으로 황하로 막히고 동서 남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개척할 전망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한 초에도 고조가 낙양으로 도읍을 정하려고 하였을 때 장량이 반대하고 다시 누경에 간언하여 마침내 장안에 수업을 두었습니다. 광무제가 낙양에 수도를 둔 결과 겨우 영토만 지키는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광무제의 제도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상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측근의 세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상공과 천자의 관계를 보면 전환시대에 승상이 정치를 행하고 부재상이었던 어사대부의 보조를 받았으나 대개 승상이 단독으로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광무제는 일이 있으면 삼공에게 똑같이 상의하였고 삼공도 상주한 일이 있으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삼공이 연명하여 천자에게 상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후한시대에는 이미 호족의 세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지방의 독립성이 강해졌으므로 중요 정책 결정은 삼공이 일임하지 않고 오히려 황제의 비서에 해당하는 상서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이후로 상서령과 상서는 계속 황제의 신임을 받아 권한이 커졌으며 상서의 조직과 기능 및 역할은 전환시대 상서를 훨씬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후한시대에는 상서대라고 불리는 독립관청이 되어 후한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상서가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됨에 따라 태부와 삼공 등의 녹상서사에 임명되어 정치 입안과 결정에 참여했으나 이들은 토론에만 참여했을 뿐 실제적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여전히 삼공이 정책 결정에 큰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광무제가 전환시대 제도 가운데 개혁을 한 것은 소보입니다. 소보는 처음에 황실의 재정을 관리하였으나 한무제 시대 대산원과 더불어 국가의 재정을 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무제는 소보의 역할을 황실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환원시켰고 국가의 재정 관리는 대산원에 이완시켰습니다. 이 점은 중요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제도 역시 거의 전환시대 제도를 답습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시대 현 가운데 400여 개의 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환 말과 신나라 주목을 자사로 이름을 다시 바꾸고 일정 기억을 감찰하게 하였습니다. 탄핵할 일이 있으면 황제에게 직접 상주하여 탄핵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자사의 권한을 높여서 지방행정을 엄격히 감독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병제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제는 건무 8년 즉 31년 조서를 내려 징병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전환시대 일반 농민들은 일정 기간 병역 의무를 부담했는데 광무제는 이를 폐지하여 백성들을 휴식시키고 농사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군에서 병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군 도위도 없앴습니다. 광무제의 조치는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변방의 도위는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흉노, 선비, 오한 등 유목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내지에 있는 군국의 도위를 없애면 내지 지역의 치안을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후한서를 보면 태산군 같은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반란이 일어나자 태산도위를 설치했다 없앴다 반복했던 일이 있습니다. 태산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군대 즉 지방군이 없으면 치안 유지가 안 될 텐데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미안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는 아마도 지방관들이 지방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 지역의 치안을 유지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위를 폐지하면서 지방의 군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추측이 사실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광무제가 취한 정치는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킨 조치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왕망의 실정과 장기간 계속된 흉년, 기근, 전쟁으로 유민이 되었습니다. 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호적에 편입되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피폐하였으므로 조세를 경감하였습니다. 광무제 당시 전쟁으로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자 조세를 수확량의 10분의 1로 정했었는데 이전처럼 3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광무제는 엄격히 경지면적과 호구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경지면적과 호적을 파악하여 국가재정을 확립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건무 16년 즉 40년에는 화폐제도의 회복을 위해 전환무제 이후 사용되었던 오수전을 다시 만들어 사용하게 했습니다. 왕만 시기 말기 및 후한 건국 초에는 전쟁과 혼란으로 화폐제도가 마비되어 포백, 곡물 등이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었는데 다시 오수전을 주조하여 화폐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화폐는 주조했지만 당시 동전과 같은 금속 화폐가 널리 사용된 것이 아니라 포백, 즉 직물류와 쌀이라고 하는 현물 화폐가 사용됐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광무제는 유학을 정책적으로 장려했습니다.
태학을 설립하고 오경 박사를 두었으며 삼공을 비롯한 관리들도 유학의 학문적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절행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왕망의 전환 찬탈 때 유학자들이 그의 공적을 칭송하고 부명, 부서 이런 것들을 참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찬탈에 협조했던 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광무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태산 공선이었습니다. 광무제는 한 왕조를 부흥하여 33년간 통치하였는데 건무 32년 즉 56년에 태산에서 봉선을 행했습니다. 태산 봉선은 아무 황제나 하는 게 아니라 태평성대를 이룬 몇몇 훌륭한 황제들만 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광무제는 백관을 거느리고 3월 20일 새벽에 태산의 정상에 올라 준비된 토단에서 상천에 충문을 새긴 옥첩을 복납했습니다. 옥첩은 옥으로 만들어진 찰서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태산에서 봉선의식이 끝난 후 백관과 산을 내려와 양보에서 다시 후토 즉 토지신입니다. 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봉선의식을 끝냈습니다.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끝낸 광무제는 다음해 63세의 나이로 수도 낙양에서 죽었습니다. 광무제를 이은 명제 제위 58년에서 75년과 장제 제위 76년에서 88년 시기의 30년은 후한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시기 내정과 대외관계 모두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즉 대외적으로 두고는 흉노를 정벌하고 반초는 서역에 출사하였으며 서역의 여러 나라들을 후한에 복속시켰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명제와 장제 시기의 내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의 이름은 장인데 광무제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제의 성격은 비교적 엄하였으나 즉위 후에 광무제의 유교를 잘 받아들여 유학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는 친히 태학에 가서 대사, 양로 등의 예를 주최하여 당시 성대한 일로 되었습니다. 위로는 외적 대신해서 아래로는 궁정위사에 이르기까지 경학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명제는 광무제가 남긴 정치 원칙을 견지하여 외척에게 정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명제의 황후인 마씨, 마원의 딸입니다. 또 겸손하고 사리에 밝아서 그의 친정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명제는 관리 위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하였습니다. 광무제의 딸이자 누이였던 관도공주가 자기의 아들을 랑의 지위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랑은 일반적으로 하급관리이지만 고관으로 출세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명제는 관도공주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명제는 전한 평제 때 제방이 파괴된 황하 변수가 오랫동안 수리되지 않아서 재해가 커지자 영평 14년 즉 기원 후 70년에 왕경에게 보고하고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되던 수재를 없애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치수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치수에 성공한 사람이 성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폭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명제는 성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제의 결정은 법의 집행이 너무 엄하고 가혹한 데 있었습니다. 초왕영 즉 광무제의 아들의 옥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초왕영은 영평 14년 즉 70년에 모방했다가 폐위되어 다음에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죽거나 유배된 사람이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장제의 이름은 단으로 명제의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제는 즉위 후 상서인 진총의 건의에 따라 참혹한 법률 50여 조를 없앴습니다. 정치도 관대하게 해서 과거의 잔혹한 풍조를 일소하고 동시에 요역을 가볍게 하고 조세를 적게 거뒀으며 덕분에 백성의 생활이 더욱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장제도 유학을 장려하였습니다. 장제는 친히 권리, 즉 공자가 태어난 곡부지역입니다. 에 가서 공자를 제사 지내고 당시에 유명한 유학자들을 소집해서 낙양의 백호관에서 집회를 열어 여러 경서들의 다른 점을 토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포에게 한례 150편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장제는 제위 13년 만에 죽었는데 겨우 32세였습니다. 이때부터 후한은 어린 황제들이 즉위하여 외적과 황관이 득세하게 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무제, 명제, 장제 3대 때 만들어진 정치 풍조가 계속 전해졌으며 이후 백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후한의 정치는 점차 부패해졌어도 이러한 정신적인 지주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한 사회의 특징, 후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제민지배체제 후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무 16년 추 9월 한압륜 장급 및 군수 10여인이 간전조사 부실죄로 하옥 사망하였다.
군국 대성 및 병장, 군도가 도처에서 일어나 현지를 약탈하고 장리를 살해하였다. 군국이 추토하면 해산하고 물러나면 다시 모여 분을 쳤는데 청주, 서주, 유주, 기주가 특히 심하였다. 동시월 사자를 군국에 보내 군도가 서로 적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5인의 도적이 1인을 함께 참수하면 그 죄를 면제하였다. 리도 비록 머물거리며 도적을 피하며 일부러 놓아준 일이 있어도 모두 불문에 붙이고 도적을 토벌하는 공만 인정하였으며 자사, 태수, 현령들도 그 관할 지역 내에서 도적이 발생해도 체포하지 못하였거나 겁이 나서 성과 지키는 곳을 버리고 달아난 자도 모두 죄를 묻지 않고 체포한 도적의 다과로 그 실적을 평가하였다. 다만 도적을 은폐하고 숨긴 자만 처벌하였다. 이에 도적들이 서로 체포하는 공을 세우니 도적이 모두 해산하였다. 그 괴수를 다른 군으로 옮겨 토지를 나누어 주고 식량을 주어 생업에 안주하도록 하였다. 후한서 광무제기. 이 구절을 읽어보면 당시 후한이 완전히 개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때는 통일한 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방에서 일반 백성들이 지방관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이 모여서 도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들은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됩니다. 이처럼 당시 후한은 각 지방 그리고 지방에 있는 백성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읽어볼 사료입니다. 건무 15년 주군의 조서를 내려 간전, 호구의 부실을 검액시키니 자사, 태수들이 대단히 불공평하여 또는 호우, 즉 호족을 관대히 봐주고 가난한 약한 사람들을 각박하게 침해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길을 막고 호소하였다. 당시 군들은 각기 사자를 보내 상주하도록 하였는데 황제가 진류군 리의 독 위에 서찰을 보니 영천군과 홍농군은 물어보되 하남군과 남양군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라고 쓰여 있었다. 황제가 리에게 그 출처를 추궁하였지만 리는 자복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단지 장수가에서 얻었다고만 말하였다. 황제는 노하였다. 당시 현종 즉 명제입니다. 은 동해공이었는데 나이가 12살이었다. 현종 즉 명제는 장막 뒤에서 리가 군의 명령을 받은 것이며 간전 즉 개간한 토지를 서로 비교하려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황제가 그렇다면 왜 하남과 남양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가? 라고 물으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하남군은 제도 즉 황제의 수도가 있어 근신들이 많고 남양군은 황제의 고향이라 근친이 많아 전택이 법도를 넘기 때문에 표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후분장을 시켜 리를 추궁하자 이에 리는 사실대로 실토하였다. 후한서 권 22 유룡전. 이 기록은 광무제 중기에 해당하는 건무 15년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때 지방관들은 경작 중인 토지 면적, 호구, 재정 상태를 중앙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시피 진류군에서 파견이 된 리, 이런 일을 상계리, 즉 이런 경작하고 있는 토지 면적, 호구, 재정 상태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걸 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계를 맡아서 중앙에 임시로 파견이 된 관리를 상계리라고 합니다. 이 상계리가 실수를 했죠. 그래서 영천군과 홍농군은 물어보되 하남군과 남양군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바로 보고서에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만 종에다가 붙여놨던 거죠. 그래서 황제가 그 이유를 묻자 나중에 명제가 되는 광무제의 아들이 실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상계, 즉 중앙정부의 자기 지방의 경제와 호구 상황을 보고할 때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경제력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속여서 그 수를 줄이거나 했었죠. 이런 일이 이때는 담당 관리 진류군의 상계리를 처벌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한서를 읽다 보면 많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후한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는 전한시대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한서 황제의 기록인 본기를 보게 되면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황제가 제후나 지배층들한테 돈을 빌렸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당시 지방관들은 인구수는 그대로 보고하거나 과장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중앙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은 누락해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게 되면 후한은 국가 권력이 강하고 백성들을 철저하게 통치했던, 전한과 비교하면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던, 그리고 관리들이 자의적으로 통계 조작을 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호족 연합 정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후한을 세웠던 광무제 유수도 본래 남양군의 호족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 신나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남양군의 호족들이 자기의 사명을 이끌고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광무제가 하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는 호족들을 규합을 해서 국가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후한을 호족 연합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광무제는 즉위한 재민지배 체제와 황제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여전히 호족 연합정권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호족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족은 첫 번째 대토지 소유자, 두 번째 중앙과 지방의 관리 역임자, 세 번째 유학을 배웠던 학자, 네 번째 자기 자신이 폭력을 가지고 있거나 깡패들을 동원해서 지방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 이런 특징 중에서 적어도 두세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본래 지방 세력이었지만 향거리 선제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 임용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되물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 세력이었지만 나중에 중앙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호족 연합정권이라고 하는 말은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토지 소유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배층들이 땅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전에 과천블루스라고 해서 경제기획원 관리를 지내던 사람이 썼던 책을 읽었는데, 당시 건설부에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 관련했던 문서들을 복사기 옆에다 둔다고 합니다. 건설부 관리들이 마음대로 복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밀이었는데도 그런 것들을 복사해 미리 자기나 자기 가족들 이름으로 땅 투기를 하거나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넘겼다라고 합니다. 과천블루스의 저자가 경제기획원 관리였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땅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다 보면 모든 정책이 자기들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데 쏠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장차관의 40% 이상이 다가구, 즉 두 채 이상의 집이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고, 일부는 건물주,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국회의원들이 전월세 문제나 소상공인을 위한 월세 인하 문제를 논의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전혀 통과할 수 없었던 이유가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당시 후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한 호족의 대토지 소유에 관한 사료를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갱의 아버지 번중의 자는 군운이며 대대로 농사를 잘하였고 재산 증식을 좋아하였다. 번중은 성품이 온후하고 법도가 있었으며 세 세대가 재산을 공유하였으므로 자손들이 조속으로 문안하는 예의 공경함이 마치 공가와 같았다. 그가 산업을 경제하는 방법은 버리는 물건이 없었고 노비들에게 일을 할당하여 부려서 각자 맞는 일을 시키니 상하가 힘을 다하여 해마다 재산이 배로 늘어 전토를 300여 경으로 확대하였다. 그가 건축한 여사는 모두 중당 고각으로 화려한 건물이었으며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고 관계하였다. 또 연못에 고기를 기르고 목축도 하여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자급하였으며 기물을 만들려면 먼저 가래 나무와 칠나무를 심으니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모두 술모가 있었다. 전에 비웃던 자들도 모두 와서 빌리기를 청하였다. 재산이 거만억에 이르렀다. 종족을 넉넉히 구제하고 향리의 은혜를 베풀었다. 외손 하씨 형제가 재산을 다투니 번중은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토지 이경을 주어 그들의 소송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현, 즉 남양군 포양현 사람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여 삼로로 추천하였다. 나이 80에 죽었다. 번중이 평소 사람들에게 빌려준 수백만 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빈문서를 세우도록 유언으로 남겼다. 빚진 집들이 이것을 듣고 모두 부끄럽게 여기고 다투어 가서 갚았지만 아들들은 유언에 따라 끝내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사료에 등장하는 번괭은 남양군 포양현 출신의 호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무제를 도와 후한을 건국했던
개국공신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번갱의 아버지 번중은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하는데 토지가 300여 경이었다라고 합니다. 대개 1경이 한대 농민 한 가구가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입니다. 그러니 300여 경의 토지는 300여 가구의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였습니다. 엄청난 땅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물고기, 목축, 나무 이런 것들에서 사실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기 돈을 여러 사람들한테 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빌려준 돈을 받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시 호족들이 잉여 재산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 즉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중의 삶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호족들은 대토지를 소유하였고 물고기와 목축업 등 돈이 되는 사업 확장하였으며 자급자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자료는 중장통이 묘사했던 후한시대 호족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이 흥기한 이래 서로 같은 표노제민이었지만 재력으로 서로 군장처럼 군림한 자들은 대대로 무수히 많았다. 호인의 집은 수백의 건물이 연이었고 기름진 농토가 들에 가득했으며 누비는 1000명, 도부는 만으로 헤아린다. 배와 수레로 판매하며 방을 두루 누비고 매점매석하고 쌓아놓은 재물은 도성에 가득하며 진기한 보화는 큰 집도 능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말과 소, 양과 돼지는 산골짜기에 모두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요동과 미첩은 비단으로 장식한 방을 메우고 배우와 가수, 춤추는 사람들은 깊은 실내에 줄을 이었다. 빈객은 기다리며 감히 떠나지 못하고 찾아오는 수레와 말은 서로 얽혀 나가지 못한다. 흘끗 바라만 보아도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을 쫓았고 희노를 표시하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따랐다. 이것은 모두 왕후나 누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이고 군장이나 가질 수 있는 두터운 예실이었다. 이 문장에서 등장하는 호인은 호족을 지칭합니다. 이런 호족들이 기름진 땅들을 다수 소유하며 노비 수천 명, 도부는 아마도 소작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나을까요? 10,000명을 헤아릴 정도로 대토지, 지금으로 말하면 천석군, 만석군들이 상당히 많고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후한시대에는 호족연합정권이었고 이들의 대토지 소유를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제도는 향거리선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군국, 즉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이 지역 내에 있는 인재를 추천합니다. 이런 방식을 타천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인재는 효령, 현령, 방정, 수재 등 여러 과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후한시대에는 특히 효령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효령은 효와 렴의 합성어입니다. 효자와 렴, 청렴한 사람들, 즉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육아의 덕목을 중시하지만 평가는 자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판조회라고 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 평판조회는 돈과 권력으로 위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자나 청렴한 사람보다 각 지역에 있었던 토호들, 즉 호족들이 인재로 추천돼서 중앙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관으로 출세하게 되면 그 영향력으로 다시 이들의 자손들이 효렴으로 추천됩니다. 예교 질서는 광무제가 만들어 놓은 육아사상을 바탕으로 한 질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자,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효렴에 청거되기 위해서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절부터 3년상을 지내야 효자로 인정받았는데 3년 가도 부족하니까 7년, 10년 동안 부모의 무덤 옆에서 상을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효자로 인정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추천이 되자 이런 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년 동안 부모의 무덤을 지켰는데 그 사이에 애가 생겼습니다. 원래 3년상을 지낼 때 부부간의 성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3년상을 지내는 것처럼 하고 성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술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후한시대 중기 이후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남들한테 거짓 선행을 베풀면서 일종의 평판조회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예교 질서가 점차 망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3. 후한 중기 이후 정치사 흐름.
지금 보시고 있는 계보는 후한 황실의 계보입니다. 첫 번째 광무제부터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까지 죽었을 때 나이 혹은 4대 화제 때부터는 즉위했을 때 나이와 죽었을 때 나이를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4대 화제는 10살에 즉위해서 27살에 죽었습니다. 5대 황제인 상제는 100일 때 즉위해서 2살 때 죽었습니다. 6대 안제는 13살 때 즉위해서 32살에 죽었습니다. 순제는 11살에 즉위해서 30살에 죽었습니다. 충제는 2살에 즉위해서 3살에 죽었습니다. 질제는 8살에 즉위해서 9살에 죽었습니다. 환제는 15살에 즉위해서 36살에 죽었습니다. 영제는 12살에 즉위해서 34살에 죽었습니다. 소제변은 17살에 즉위해서 그해 죽었습니다. 여기서 10대 황제였던 질제와 13대 황제였던 소제는 모두 암살되었기 때문에 좀 예외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황제, 하필이면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는 9살에 즉위해서 54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상황은 4대 화제 이후에 황제들이 어려서 즉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대 이전에 즉위했던 황제도 있었고 가장 나이가 많아서 즉위한 황제가 15, 17살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황제가 즉위하다 보니 외척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특징들을 보게 되면 3대 황제였던 장제는 최소한 5명 이상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황제들은 겨우 하나 정도밖에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거나 젊어서 하게 되면 단계 혈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죠. 불행하게도 후한의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는 광무제 다음으로 가장 오래 살았으며 많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황후가 낳았던 아들은 조조에게 제거되지만 그리고도 4-5명의 아들이 더 있었으니까요. 헌제처럼 장수하고 많은 아들을 낳은 황제들이 4대, 5대 황제였다라고 하면 후한의 정치는 제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됐던 게 후한의 비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황제들이 즉위하게 되자 화제 때부터 외척과 환관이 득세하게 됩니다. 먼저 화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제는 10살에 즉위했습니다. 화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두태우가 실권을 장악을 했고 오빠인 두헌을 중용했습니다. 그래서 두씨 일족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화제가 성장하면서 이 외척들의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직접 친정, 즉 정치를 친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믿을 사람들이 환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관들과 모의를 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친위 부대를 동원해서 외척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화제도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항상 후한 조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합니다. 어린 황제가 즉위합니다. 외척이 어린 황제를 대신해서 정치를 합니다. 어린 황제가 성년이 된 후 환관들과 결탁해서 외척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환관들의 말을 주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관들이 황제를 배경으로 가렴주구를 일삼게 됩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젊어서 죽습니다. 이때 아들이 어리거나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 황제가 즉위하게 되고 다시 황태후와 친정인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도식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외척과 환관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척이건 환관이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매관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재 추천 제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당시의 외척들과 환관들의 다툼 혹은 외척의 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의 외척 환관의 싸움은 화제 때 시작되었습니다. 화제의 이름은 조로 장제의 후궁인 양씨의 소생이었습니다. 장제의 황후였던 두씨는 아들이 없어서 화제가 82년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8년 즉위했을 때는 겨우 10살이었는데 두씨가 태후로서 섭정하였습니다. 두태후는 오빠인 두헌을 시중으로 임명하여 권세가 높아졌습니다. 두헌은 한 종실일 도양후 창을 죽이고 흉노를 공격한 그 공적으로 대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헌은 더욱 전행하였습니다. 두헌의 사위인 사성교위 곽건은 태후의 총애를 받고 화제를 해하려고 꾀했습니다. 화제가 이를 알고 92년 환관인 정중과 모의하여 두씨 일당을 죽이고 두헌과 그의 여러 동생들을 자살하게 했습니다. 화제는 정중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102년
정중을 소향후에 봉했습니다. 정중은 처음으로 황제와 결탁해서 신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환관인데 한대 환관으로서 처음으로 열후로 봉해진 사람입니다. 화제는 105년에 죽고 황후인 등씨도 아들이 없었으므로 100일밖에 안 되는 서자 융이 즉위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제입니다. 태후 등씨가 섭정했습니다. 다음에 상제가 죽자 다시 장제 서자인 청하효왕 경의 아들 고를 계위시키고 안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겨우 13살이었습니다. 등태후는 여전히 수렴청정하였고 태후의 오빠인 등질이 대장군으로서 보정하였습니다. 등질은 평소에 성격이 근엄하였고 태후도 모든 등씨를 단속하여 정치가 제대로 잘 되었습니다. 121년 등태후가 죽자 궁정에 있던 사람들은 등질 형제가 황제를 내쫓으려고 한다라고 황제에게 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제는 외척 등씨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등질은 굶어 죽었습니다. 등씨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잡은 외척은 경두와 황후 염씨의 오빠인 염현이었습니다. 이밖에 환관, 이운, 강경도 안제 신임을 받고 모두 후에 봉해져 중상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중상시는 유일하게 고자가 아니었던 생식기가 멀쩡한 남성들이 궁중에 출입하는 광지였는데 이들이 중상시가 된 이후 환관들만이 중상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상시는 환관, 즉 내시의 대명사로 불리게 됩니다. 환관들은 항상 가짜 조서를 만들어 정부의 돈과 곡시, 기자재, 인력을 징발하여 자신들의 호화주택과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명신 태위, 조선시대 영의정처럼 최고위직입니다. 양지는 여러 차례 간언했지만 결국 희생되었습니다. 안제의 태자 보는 염황후의 소생이 아니었으므로 124년에 강경 등이 염황후와 공모해서 태자 보를 내쫓고 제음왕으로 강등하였습니다. 다음해 3월에 안제가 죽자 염황후는 제부광 수, 즉 장제의 아들의 아들 북향후 의를 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태후가 대해서 수렴청정하고 오빠인 염현을 거기장군으로 임명해서 정치를 보좌하게 하였습니다. 염현은 같은 외척이었던 경두를 배척해서 죽이고 자기 파가 아니었던 인물을 제거한 후 권력을 독차지했습니다. 그해 10월에 북향후가 죽자 염현과 태후 염씨는 황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환관, 손정, 왕강, 왕국 등 19명이 정변을 일으켜 폐위됐던 태자보를 황제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순제였는데 이때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염현, 강경 등은 이 정변에서 피살되고 염태후는 이궁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손정 등 환관 19명은 정변의 공으로 모두 열후에 봉해졌습니다. 강경이라고 하는 환관이 외척과 결탁을 하긴 했지만 외척과 환관의 싸움에서 환관이 승리한 두 번째 싸움이라고 합니다. 순제는 132년 후궁이었던 귀인 양씨를 황후로 책봉하였고 135년 황후의 아버지였던 양상을 대장군에 임명했습니다. 양상은 겸손하고 선비를 좋아했으나 성격이 유하여 정치를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141년 양상이 죽고 아들 양기가 대장군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양기는 사람됨이 탐호하고 사나운 데다 방자하였으며 술과 여색에 빠져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나날이 쇠퇴해졌습니다. 당시 밖으로는 강이라고 해서 서강이 반란을 일으켰고 안으로는 양주와 서주 등지에서 도적이 봉기해서 혼란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44년 순제가 죽고 태자인 병이 즉위하여 충제가 되었습니다. 충제는 겨우 2살이었기 때문에 양태후가 섭정했습니다. 양태후는 현신인 이고, 두교 등을 신임했으나 양기를 제압할 수 없어서 정치는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제가 죽자 양태후는 발해왕 홍의 아들 찬을 옹립했습니다. 이 사람이 질제입니다. 즉위했을 때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질제는 성격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양기의 교만과 전황에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질제는 양기를 발호 장군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발호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맘대로 정치를 농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양기가 이런 제자 간신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해서 총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입 밖에 내는 순간 자기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총명했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꾹 참고 남들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가 힘 있는 환관들과 힘을 합쳐서 외척 양기를 죽일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양기는 질제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제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하간 효왕 장제 아들의 손자였던 여오후 지를 세우니 이 사람이 환제입니다. 환제는 즉위할 때 나이가 15살이었으므로 여전히 양태후가 섭정했습니다. 양기는 이고 두교 등을 살해하고 위세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외적 양씨들은 모두 열후에 봉해지고 양기의 누이가 환제의 황후가 되어 국가의 대소사는 모두 양씨가 마음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황후마저 오빠의 세력을 얻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150년에 태우는 정권을 황제에게 넘기고 얼마 안 있어 죽었습니다. 그 이후 양씨의 세력은 비록 동요하지 않았으나 환제는 양씨를 더욱 증오하게 됩니다. 159년 양황후가 죽자 환제는 중상시 단초, 폐원, 당영, 좌관, 서황 등과 함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양기의 대장군부를 포위하고 대장군 직책을 박탈하였습니다. 양기는 그날 자살하고 모든 양씨들도 기시, 즉 저작거리에서 참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양기에 줄을 댔던 대신들도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환제를 도왔던 환관 단초 등 5명은 열후로 봉해졌습니다. 이때부터 환제는 다시 외척을 신임하지 않고 오직 환관들의 말만 믿으려고 했으므로 환관이 마침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환관들은 양자를 두어서 작위와 재산을 계승하게 하였고 형제, 인척들을 지방관으로 임명해서 탐관오리 짓을 하도록 방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매간매직과 탐관오리 가렴주구가 중앙으로부터 지방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외척과 환관의 싸움은 조정의 관리 그리고 일부 군자들이 개입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소위 당고해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고해화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환관파와 반환관파의 권력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한은 광무제가 유학을 제창한 이후 즉 예교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대부분 명절을 중히 여겨 항상 구상 즉 3년상, 자귀사양, 재산납부, 복수, 보훈, 청렴 등 덕행을 쌓았습니다. 지방관이나 중앙의 관리를 임용할 때 이런 착한 짓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사인 즉 지식인들은 조정에서 관리가 되는 것 이외에 제하에 있을 때는 정치를 비평했는데 이를 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 낙양의 태학, 지금으로 치면 국립대학이죠. 이 청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화재 이후 외척과 조정 안에 있는 사인들의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화재 때의 질수, 악회, 원한 같은 사람들이나 안제 때 양진, 순제 때 장강, 진번 등은 모두 외척을 탄핵하여 조야를 진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 때문에 죄를 얻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환제 때 외척 양씨가 몰락하고 환관의 세력이 강해지자 청의의 공격과 조정사인들의 탄핵 대상은 외척에서 환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환제 때 태학생은 3만여 명으로 돈태, 가표 등이 대표였습니다. 그들은 태위, 진번, 사야의 우위, 이응과 연합해서 청의를 이끌고 환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응은 사예교의 권한을 이용해서 불법자인 환관들을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당시 환관의 자제 및 친당들은 주군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지방을 해치는 자는 때때로 엄격한 지방관에 의해서 엄격하게 다스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관의 우두머리는 중상시인데 중상시는 내조관이 돼서 황제의 비호를 받아서 외조, 즉 조정의 권력이나 법률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신들과 지방관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하류의 환관파뿐이었고 환관의 주류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165년 중상시 장량의 동생 장삭이 현령이었는데 가렴주구를 하고 잔악하여 이응에게 살해되었습니다. 환관들은 이를 깊이 원망하게 되고 환제도 이응이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관파였던 장성은 아들을 시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장성은 후에 사면되었으나 이응이 법에 따라 처형했습니다. 환관들은 이응과 태학에 있었던 학생들 그리고 지방의 여러 무리들이 사당을 조직해서 국정을 회방한다고 상서하였습니다. 환제는 이에 군국에 명령을 내려 당인들을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이 결과 이응과 조정 대신인 두밀, 진상, 범방 등 200여 명이 체포되고 하옥당했으며 진번도 이를 간언하다 파면되었습니다. 167년 환제의 황후의 아버지인 성문교의
두무와 상서, 곽서 등이 모두 이응 등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도록 주청하자 환관들은 이응 등이 환관파들을 연루시킬까 두려워해 석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제는 당인죄를 사면하는 조서를 내렸으나 모두 돌아가 종신토로 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1차 당고입니다. 당고라고 하는 뜻은 당이라는 이유로 고, 즉 금고에 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법률들을 보게 되면은 관리들이 당을 만든다라는 게 처벌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관리들이 당을 만드는 것은 처벌 조항이었습니다. 원래 이념적으로 황제와 신하들은 종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즉 신하들은 동료 신하들과 횡적인 관계, 즉 서로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황제와 1대1 관계를 맺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후한시대 지방에 있는 하급 군인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나 넘는 관리들이 있었는데 황제가 이렇게 많은 관리들을 하나하나 다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도 자기네들이 출세하기 위해 지연, 학연 등을 동원했기 때문에 당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황제들이 이런 당파를 눈감아 주다가 나중에 이들을 탄압할 때 이들이 당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탄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후한시대 때 있던 두 차례 당고의 화, 그리고 당나라 후반기에 있었던 우이당쟁, 그리고 명나라 중기에 있었던 복사 독림당 탄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고라고 하는 뜻은 지금은 유치장에 갇히는 거를 금고라고 하는데 당시의 금고는 대개 종신금고라고 합니다. 금고는 관리가 될 수 없는 처벌입니다. 관리가 될 수 없는 처벌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낮은 처벌처럼 보이지만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거머술수를 벌이고 온갖 짓을 하는 이유도 권력의 단맛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형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고의 화는 붕당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내쫓긴 사람들한테 평생 동안 관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처분을 내린 겁니다. 지배층에서 배제시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 환제가 죽자 두황후는 화관효왕 계의 증손인 해독정후 괭을 데려다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제이며 당시 12살이었습니다. 두태후는 태후로서 섭정하고 두무를 대장군, 진번을 태보로 삼아 국정을 위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국내의 현명한 사람들을 뽑았고 1차 당고의 화 때 피해를 봤던 이응, 두밀 등이 다시 임용되었습니다. 외척과 조정 대신들이 서로 결탁하고 환관과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진번은 두무에게 외척을 배척하도록 간언했고 조절, 왕보 등 환관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태후가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조절 등이 이 사실을 알고 조서를 위조하여 금군 즉 친위부대를 동원해서 두무를 공격했습니다. 패한 두무는 자살하고 진번도 환관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관련되어 멸족된 사람들이 꽤 있었고 두무와 진번의 문생 즉 학생들과 고리 즉 옛 부하들도 모두 면직되고 금고되었습니다. 168년의 일입니다. 다음 해인 169년 산양군의 도구 장검은 중상시 후람의 가족들이 군내에서 횡포를 부리자 표를 올려 후람을 탄핵했습니다. 그러나 후람이 이 탄핵 상소를 중간에 가로채서 황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장검은 후람의 어머니와 가족, 빈객 100여 명을 고의로 살해했습니다. 이에 후람은 다른 사람에게 장검이 당을 결성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제는 장검을 체포하도록 조선을 내렸으나 장검이 도망하여 숨자 친족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황관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반황관파 제거에 악용했습니다. 또 평소에 황관들과 불화했던 사람들도 당인으로 찍혀서 체포됐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었던 조정의 신하들은 이응, 두밀, 범방 등 100여 명이었고 유배가거나 금고된 사람도 600~700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2차 당고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조정에는 착한 자가 없고 외조, 즉 조정을 외조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황관에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영제도 황관에게 20여 년 동안 인해장박으로 가려져 속임을 당했습니다. 영제는 176년에 다시 당금을 세워 당인들의 제자와 옛 부하들의 가족들을 모두 관직에서 파면시키고 금고에 처했다가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비로소 당인들을 크게 사면하게 됩니다. 두 차례 당고에서 승리한 황관들은 더욱 방자하여 당시의 각 주군은 황관의 무리의 해가 심했습니다. 더욱이 178년 황관은 영제에게 서원의 저택을 두게 하였고 그곳에서 매간매직하여 위로는 공경, 아래로는 자사, 군수, 현령에 이르기까지
돈을 받고 정가에 따라서 매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는 더욱 부패하고 사람들은 살 수 없게 되어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학자들의 통설에 따르면 청류는 반황간파, 탕류는 외척과 황간에 뇌물을 주고 관리가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황간파에 의해서 숙청당했던 청류 세력들은 지방에서 세력을 규합을 하다가 다음 시대였던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귀족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청류파의 직계혈족 혹은 반계라고 하더라도 먼 친척들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크게 활약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나라에 벼슬을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대로 적어도 장차관을 지냈던 가문들이 많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황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황간에 잘 보여서 벼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류보다 탕류들이 적어도 조위 서진의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의 학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외척과 환관들 때문에 정치가 혼란한 틈을 타서 도교 교단이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도교는 원래 중국에 있었던 민간의 미신들, 방중술, 불로장생술, 연단 이런 각종 미신들이 모여서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노자와 장자 등 도가사상을 이어받고 노자와 장자라고 하는 책을 경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도교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나중에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던 태평도와 오두미도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제 희평년간 즉 172년부터 178년 요사스러운 도적들이 들끓었는데 삼보 지역에서는 나교가 주모자였다. 광안연간에도 동쪽으로는 장각이 한중에서는 장영이 난리를 일으켰다. 나교는 백성들에게 은신술 같은 것을 가르쳤고 장각은 태평도를 믿었으며 장영은 오두미도를 유행시켰다. 태평도에서는 그 지도자가 구절장이라는 지팡이로 주술을 부렸는데 환자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잘못을 반성하게 한 뒤 신비로운 물을 마시게 하였다. 병이 나으면 자신들의 도를 믿었기 때문이라 하고 혹 낫지 않으면 그 도를 믿지 않은 탓이라고 하였다. 오두미도를 행한 장영의 방법도 장각의 태평도와 거의 같았으나 정시를 만들어 환자들이 잘못을 반성하게 하였다. 환자 집에서 좁쌀 5마리를 내게 하였으므로 그 지도자를 오두미사라고 불렀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병을 치료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요망한 술수였을 뿐이었으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열렬히 따랐다. 그 뒤 장각은 토벌되고 장영 역시 죽었다. 그러나 장영의 아들 장노가 한중에 있었을 때 그 백성들이 믿고 배워서 술수가 더욱 교묘해졌다. 의사를 만들고 그 안에 먹을 것을 두어 나그네들이 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헤아려 작은 잘못이 있을 경우 100보 가량의 길을 닦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였다. 또 원령에 따라 봄과 여름에는 살생을 못하게 하고 술도 먹지 못하게 하였다. 떠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온 자들은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록을 보게 되면 태평도와 오두미도라고 하는 도교 사제들은 처음에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병을 잘 치료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믿음을 얻게 되고 자신들의 종교 교단을 더욱 확대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에서 오두미도를 믿었던 장형과 장로 이런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오두미도는 이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유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람들한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잠잘 곳을 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쇠고기와 쌀 등을 갖다 주어서 마음대로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두미도는 쉽게 말하면 그 집단 안에서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에 있는 개독 같은 경우는 먹사들이 11조 등 헌금을 걷어서 주로 사적인 곳에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들이 교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좋을 텐데 말이죠. 도교의 종교급파는 태평도와 오두미도입니다. 태평도는 산동이라고 하는데 주로 황하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창시자는 장각입니다. 장각은 태평 청령서를 정전으로 삼았습니다. 오두미도는 지금의 사천지방이 중심입니다. 이 지역은 대대로 도교, 나중에는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던 지역입니다. 장릉이 장형을 거쳐서 장로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오두미도의 교주였던 장로가 조조에게 항복을 한 다음에 황하유역으로도 포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교단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들의 우두머리를 천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천사교라고 부릅니다. 이 교주는 반드시 장로의 후손일 필요는 없었으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은 장씨로 개명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택동이 중국 본토를 점령했던 1949년 대만으로 가서 지금까지도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두미도와 태평도 가운데 태평도의 우두머리였던 장각이 기원전 184년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황건적의 난 혹은 황건의 난, 황건의 봉기라고 합니다. 이 반란은 1년도 안 되어 진압됩니다. 그러나 자녀 세력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봉기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후한의 분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황건적의 난은 소설 삼국지에서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소설 삼국지에서 유비가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은 후 출세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 황건적의 난은 1차 황건적의 난이 아니라 2차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4. 후한의 붕괴. 대부분의 개설서에서는 황건적의 난 이후 후한이 붕괴됐다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다소 복잡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면 후한이 붕괴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동탁 때문입니다. 영제가 죽고 소제가 즉위했습니다. 이때 영제 황후였던 하씨는 오빠 하진을 대장군에 임명합니다. 이 하진은 다른 외척들과 달리 아직 권력 농단을 하기 전이었는데 반환관파들과 힘을 합쳐 환관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태우는 오빠를 대장군에 임명했지만 자기가 여전히 수렴청정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환관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하진이 환관들을 제거하자고 할 때 머뭇거렸습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장양 등 환관들이 하진을 암살하고 맙니다. 원래 이 상황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되는데 이때 하진의 부하였던 원소들이 궁전으로 난입해서 2천여 명이나 되는 환관들을 주살하게 됩니다. 이때 장양과 단규 등 소수의 환관은 어린 황제 전과 진류왕 협 등을 데리고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장양은 따라갔던 신하들의 압력으로 스스로 황하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소재를 받들고 황궁했습니다. 바로 이때 원래 서강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있다가 하동군에 진주했고 이어 황하를 건너 낙양 근교에 있었던 동탁이 황제 일행을 납치하다시피 해서 낙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동탁의 군사는 불과 3,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탁이 거느렸던 군대가 당시의 최정예 부대였었고 비록 동탁은 여러 차례 서강과의 전투에서 졌지만 전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사력을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한때 동탁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소재 변을 죽이고 진류왕 협을 옹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입니다. 처음에 정치를 잘했던 동탁은 나중에 본성을 드러내서 매간매직을 일삼고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으며 하태우와 소재 변도 죽이게 됩니다. 이런 폭정을 행사하게 되자 동탁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지방관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190년 원소, 원술, 기주목 한복, 예주자사 공주, 연주자사 유대, 진유태수 장막, 광릉태수 장초, 한해태수 왕강, 산양태수 원유, 동군태수 교모 등이 반동탁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전직 관리였던 조조도 이때 반동탁연합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동탁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싸움은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동탁은 낙양을 버리고 서쪽에 있는 장안으로 도주하게 되고 반동탁연합군은 장안으로 도망간 동탁을 추격하지 않고 각자 임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안에 후한 조정이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지방관들은 동탁이 장악한 조정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런 지방 세력들을 군웅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 군웅들이 싸우다가 조조가 원소를 제거하고 화북지방을 통일하게 됩니다. 사실 황하 유역 지역이 당시에 인구가 가장 많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지역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선진 지역이기 때문에 황하 유역을 장악한, 즉 북방을 장악한 조조가 사실상 통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장강, 지금의 양자강 유역 지역은 지금은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황하 유역보다 발전한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변두리에 불과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하류를 지배했던 손책 송건, 상류를 지배하게 된 세력이 유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결국은 자리를 잡게 돼서 위초고 세 나라의 삼국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 후한 말의 군웅들의 전쟁 상황은 유튜브에 있는 제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